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광주 재개발 건물 철거 참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희생자 9명 가운데 4명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일상을 준비하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어머니, 또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 탔다가 희생된 딸도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도 끝났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매몰된 54번 시내버스. 가로수가 버텼던 앞자리 승객들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뒤편에 있던 9명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64살 곽윤례 씨가 마지막 길을 떠나는 날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여영 못 올지록 하니 마음이 고운게 존대로 가시기는 할 거요. 곽 씨는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려고 반찬을 사서 돌아오다 변을 당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된 친오빠는 고생 많았던 세월이 떠올라 애잔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죠. 살만하니까 이런 변을 당해서 참 말할 수도 없어. 2시간 50분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숨을 거둔 채 발견돼 첫 사망자가 된 60대 여성. 그리고 시장에 다녀오던 50대, 두 아들의 어머니도 영면에 들었습니다. 부녀가 함께 버스에 탔다가 생사가 갈렸던 30대 딸의 발인.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아버지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비극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내내 침통했습니다. 참사 나흘째, 사망자 9명 가운데 4명이 발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다른 5명 사망자들의 발인도 차례로 진행됩니다. 앞서 이뤄진 부검에서는 이들의 사망 원인이 사고 충격에 따른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지금까지 2,000명 넘는 시민들이 찾아 애도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번엔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당시 현장에 너무 많은 물이 뿌려졌다는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줄이기 위해 건물 옆 흙더미에 평소보다 많은 물을 뿌렸다는 주장인데요. 이 때문에 흙더미가 무거워지면서 지하층을 무너뜨리고 건물 외벽에도 큰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철거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철거 업체에선 고압 살수 펌프 2개를 동원해 물을 뿜어냅니다. 굴삭기 뒤편에서 작업자 2명도 호스를 든 채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날리는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흙더미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곧바로 건물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을 뿌린 건 흙먼지로 인한 민원이 잦았던 탓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물을 머금어 육중해진 흙더미가 구조가 약해진 건물을 강하게 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의 설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게 뿌려졌다. 근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건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부분이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은 철거 건물의 지하 1층 공간에 대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거워진 흙더미가 지하층 천장을 먼저 무너뜨린 뒤 건물 붕괴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한때 전국의 철거 작업을 독점해 철거왕으로 불렸던 또 다른 업체가 이번 철거와 원주민 이주 작업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학동 재개발 사업을 맡은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 계약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휴일인 오늘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 하던 어린이들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선 도심 실개천에서 물총놀이 하던 초등학생 2명이 물살에 휩쓸려서 1명이 숨졌는데요. 충남 보령의 한 섬에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던 어린이 2명이 파도에 떠밀려가 해경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도심 하천. 오늘 오후 3시 반쯤 이곳 징검다리에서 함께 물총놀이를 하던 형들이 물에 빠졌다는 9살 어린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물총 몇 개 놔져 있었고요. 저 오기 전에 구급차 2대 지나갔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하류 지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을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호흡도 맥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조대 특수구조단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저쪽 아래에서부터 인명건설 해왔습니다. 발견하자마자 바로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남학생 1명은 심장박동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최근에 내린 비 때문에 수위가 최대 2m까지 높아졌고 물살도 빠른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원산도 사창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놀던 6살과 11살 여자아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해경이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급파하고 민간 어선에도 협조를 요청해 아이들은 15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 밖으로 화염이 솟구치고 소방관들이 불이 난 집에 문을 따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2층에 살던 85살 할머니가 부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바람 소리가 뻥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다가 터진 것 같아요. 낮 12시 반쯤엔 서울 외발산동의 한 수입업체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연기가 주변 빌라를 뒤덮었습니다. 화재 열기에 건물 3층 지붕이 주저앉았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8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다음은 공군 성폭력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들은 사건을 숨기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군사법원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숨진 피해자의 상관인 노모 준이와 노모 상사입니다. 혐의가 인정하세요? 이들은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붙잡아놓고 인생에 뭐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한번 살다 보면 막 그러니까 좀 시끄러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울면서. 노준이는 과거 다른 외식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 지속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장중사가 지난 2일 구속된 이후 2차 가해 혐의를 받은 상관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수사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 전투비행단에서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공군 군사경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입니다. 또 피해자가 숨지기 직전 근무했던 15 전투비행단에서도 간부들의 2차 가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이 일부 환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권고 용량의 절반만 접종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 측은 적은 용량을 접종하는 게 효과나 안전성에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미 절반 용량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반대로 정량의 5배가 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접종 기관인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 676명이 이곳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이달 초 관할 보건소에 황당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정해진 백신 용량의 절반만 맞췄다는 것. 지치면 0.5ml 투여해야 되는데 이런 질환이 있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게 투여받았다.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신고도 들어가고 그랬었나 봐요. 방역당국 조사에서 실제로 이 병원 의사 한 명이 권고 용량의 절반인 0.25에서 0.3ml만 주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40여 명이 1차 접종에서 절반 용량만 맞았습니다. 이 의사는 절반 용량을 맞으면 이상 반응도 적고 더 효과적이라고 환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지라든가 외국 지사에서 저용량으로 처음에는 접종하고 2차에서 풀용량을 맞았을 때 효과가 더 좋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식약처는 1차 접종량을 줄였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당초 0.5ml씩 2회 접종하는 방식만을 허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이 예방접종 지침을 어겼다며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용량의 절반 이상을 접종했다면 재접종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위탁기관에선 어제 30대 남성 5명이 정량의 5배가 넘는 얀센 백신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한때 고열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접종률이 22%를 넘어서는 등 접종이 빨라지면서 사고도 잇따르자 질병청은 반드시 정량을 접종하고 5접종에 주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제조 과정 중 문제가 생겨 폐기된 얀센 백신은 국내 도입 물량 중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접종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기업들도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영화값을 할인해주기도 하고 방문 고객에게 택시비까지 대신 내주는 호텔도 있습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합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주말이면 북적이던 매표소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 불황에 영화관들은 백신 접종을 기회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는 1차 이상 접종자들에게 표값에서 5,000원에서 6,000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극장을 찾지 않으셨던 고객분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극장을 다시 찾아. 호텔업계도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내세웠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를 보여주면 식당 요금을 20% 깎아주고 숙박을 하면 조식도 공짜로 제공합니다. 접종 당일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택시비를 10,000원까지 지원해줍니다. 호텔 이용객들에게 해변 열차 승차권을 공짜로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침체된 항공업계도 적극적인 백신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에어부산은 백신 접종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앉을 수 있는 앞좌석이나 비상구 좌석을 공짜로 제공합니다. 코로나19로 영화관 매출은 73% 넘게 급감했고 문을 닫는 특급 호텔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 기업들이 내놓은 백신 마케팅이 접종 속도를 올리면서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어제 오후 갑작스레 5개 코인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5개 코인에 대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아무 준비 없이 해당 코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유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18일 낮 12시부터 마로와 페이코인, 퀴즈톡 등 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제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상장 폐지를 통보한 겁니다. 폐지 이유는 내부 기준 미달,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유의 종목 지정 절차도 없었습니다. 투자를 유의하라든지 이런 고지는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화마켓 유지를 위한 기준에 미달하다고 판단되어서 곧바로 해당 코인들의 거래 가격은 요동쳤습니다. 16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이코인은 40%가량 하락했고 한때 80원에 거래되던 퀴즈톡도 22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저희도 상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다니만 상패 소식이 나고 마이너스 80%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6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본 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심하다고 호소했고 원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업비트는 상장 폐지 코인과 별도로 코모도와 에드엑스, 레드코인 등 25개 코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일주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계에서는 9월 24일부터 원화 거래를 중개할 경우 은행에서 실명 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업비트가 선제적으로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 제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거래소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결정에 투자자들에 대한 정확한 보호 절차가 없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네, 이번 순서 제보는 MBC입니다. 밤늦게 누군가 이유 없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며칠 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 난동을 부리게 된 건데 이 남성은 바로 아랫집 주민이었습니다. 언제 또 같은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데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세심한 관리는 꾸준히 요청되고 있지만 1인당 관리해야 하는 환자만 40명에 달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인천의 한 아파트. 갑자기 한 남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마구 발로 찹니다. 온 힘을 다한 공격은 30번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애기 자고 있었어요, 계속. 피해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느닷없이 찾아와 난동을 부린 남성은 아랫집 주민입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이 아니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아랫집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쿵 소리가 난다 뭐 이러면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2달 전인가 갑자기 이제 음식을 자기가 했다면서 먹어보라고. 경찰은 남성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 그랬던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관할 정신건강센터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2018년 강북 삼성병원에서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 대책이 쏟아졌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등록된 환자들만 관리하기에도 여전히 벅찹니다. 한 40에서 50 등록된 분만 말씀드리는 거고 하루에 4-5건 터지면 센터가 마비가 돼요. 전문가들은 초기 치료만 잘 받으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은 만큼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정신증, 정신병에 대한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은 윗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남성을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은 결국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아랫집에 지금 너무 공포스럽고 또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미국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선 거리 두기가 사라졌고 학교도 가을이면 완전히 문을 여는데요. 다시 찾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미국인들 속에서 유독 집 밖으로 나가는 걸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아계 사람들인데요. 왜 그런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시가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DC와 시카고는 오늘 레스토랑, 술집의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 조치를 전부 없앴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집 밖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많은 미국인들은 들떴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릅니다. 증오 범죄 걱정으로 예전처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뉴욕으로 출근하는 일부 아시아계 여성들은 지하철 대신 값비싼 택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정말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돈을 세이빙하기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가자 쪽으로. 길을 걷는 게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쉽게 가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맨하탄에 같이 사는 친구들 중에 길 가다가 뭐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뺨을 때렸어.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가을이면 완전히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14살 소녀에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주말마다 학교에 하프 교습을 받으러 엄마와 뉴욕 지하철을 탔지만 이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I'm just scared of what might happen to my mom and I, or, whether it's in the subway or in the street. 다시 지하철 플랫폼에 안심하고 설 수 있을까? 어린 학생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증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Fear that my parents could be the next victim. Fear that our friends could be the next victim. And fear that I could be the next victim. 실제로 교육당국의 조사를 보면 중학교 2학년의 대면 수업 등록 비율이 백인은 54%지만 아시아계는 불과 18%로 집 밖에 나오는 걸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많은 아시아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인종적 편견에는 백신도 없다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제와의 거리를 좁히다 거리의 경제입니다.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었죠. Samsung, Hyundai, SK, and L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이번 주에는 우리 돈 280조 원을 들여 이 주요 산업의 공장을 미국 내 유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한때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중국 동남아를 떠도던 공장들이 이제 다시 선진국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떠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는 네, 중국산. 네, 그것도 중국산. 이거 중국산. 네. 그럼 이거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이 한 몇 퍼센트 정도? 10%나 될까. 베트남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만들어 오더라고요. 네. 수입품을 못 판다 그러면 중국산 가격에 국내에서는 맞출 수가 없나요? 없죠, 어림도 없죠. 업종 변경을 하든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장사를 못 합니다. 한국 제품이 더 좋지. 질은 싸니까 그런 거를 사는 거지. 이처럼 인건비가 싼 나라들은 인력이 많이 드는 제조를 맡고 기술력이 좋은 나라는 설계를 맡는 식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는 국제 분업 체계를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 덕분에 저렴한 공산품 중에서는 수입품이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던 1980년대 모습입니다. 이 자국 산업 육성이 절실하던 때였죠. 우리 기술로 수입품을 대체하려던 노력은 급기야 강력한 수입품 규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품질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국산차를 타는 경우가 많았죠. 우리나라 상품이라도 조금 외국 냄새가 나게 되면 비싸 보이고 또 좋아한다 이게요. 그러다 국내 제조업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수입 자유화로 이어졌고 해외 제품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합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이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모두 16억 달러를 투자해 광동성과 천진 등 2000년대 이후 중국을 넘어 베트남까지 좀 더 싼 곳을 찾아 이동하던 기업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에 빠진 미국을 제조업으로 재건하겠다며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리쇼어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을 선두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제조업 부흥에 앞장서면서 해외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관련 수치를 한번 볼까요? 급격한 변화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무역량도 줄고 이 코로나19로 마스크, 산소호흡기 등 이 방역 물자는 서로 자기 나라부터 챙기다 보니 이 자국 내 생산이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해안을 영어로 쇼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이렇게 낮은 비용을 찾아 자국 해안 밖으로 나가는 걸 오프쇼어링. 이렇게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리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 충북의 한 제조 공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국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한 해 1,000만 캔의 맥주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새 공장에서는 여기에 7배인 한 해 7천만 캔의 맥주가 생산됩니다. 저희가 350억 규모로 착공을 하고요. 완공이 되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래프트 맥주 공장이 될 것이고요. 예전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었지만 더 이상 지원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30년 전에는 해외 진출이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진출했던 공장들을 어떻게 다시 유턴을 시키느냐가 이 리쇼어링, 당장은 국내 생산이 늘면서 세수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모습은 이 단순한 일자리 유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 패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국제 분업 체계가 서서히 깨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아이폰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비싼 나라로 공장이 이동하면 당장 생산비가 올라갈 수 있겠죠. 효율적인 세계적인 생산 체계가 없어져서 비용이 상승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이 모든 물건을 좀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기계화나 무인화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코로나로 무너진 국제 분업 체계는 우리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리쇼어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장만 국내로 들여온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겁니다. 리쇼어링 이후 물가 상승, 그리고 이 장기적인 고용 감소 같은 이 부작용에 대비하는 게 어쩌면 이 공장 유치 노력보다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거리의 경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 나라 정상이 영국에서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나라들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10억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내놓기로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업체 대표를 만나 우리의 백신 기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자입니다. 초청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만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가치를 공유한 우방국가 이름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원활한 수급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지속적인 국내 생산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75개 나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부족을 풀기 위해선 한국의 생산 여건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제조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을 유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내놓는 등 앞서 G7 국가들은 2023년까지 모두 10억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I think this is a meeting that genuinely needs to happen because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learn the lessons from the pandemic. 지원 대상에 북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보건 분야 G7 회의에서 백신 공급량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와 달리 올림픽을 앞둔 일본은 접종률이 우리의 절반 수준인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안 맞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걸까요?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며 마련한 대규모 접종센터. 하지만 전철역을 잇는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은 1명뿐.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10명 남짓입니다. 하루 접종 목표는 1,800명인데 첫날 예약은 고작 88명, 둘째 날은 그나마 3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正直驚いているというかですね、こんなに低調だというのはですね、全くの予想外というか。 접종을 먼저 시작한 대도시 도쿄와 오사카도 마찬가지. 각각 하루 10,000명, 5,000명씩 접종이 가능하지만 예약의 70% 이상이 비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입니다. 현재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멀리 떨어진 접종센터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접종 대상을 64세 이하로 낮출 방침이지만 당장 시행하긴 어렵습니다. 느린 행정이 원인입니다. 예약은 전화나 인터넷, SNS로 하면 되지만 예약을 하기 위해선 종이로 된 접종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접종권을 각 지자체가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자체와 정부 간 정보 공유도 안 돼 이중 예약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접종센터엔 지난달 8일 동안 예약하고도 오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4천여 명, 전체 4.6%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잔여 백신을 처리할 기준이나 방법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백신은 자위대원이나 접종센터 직원들이 임의로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대기업과 대학교에서 집단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형평성 논란도 불러왔습니다. SNS에는 나도 빨리 맞고 싶다는 일본 시민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원씩 이르면 오는 10월 전 국민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접종 2달이 다 되도록 하루 접종은 아직 60만 회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는 오래전 과자 봉지들, 옛 추억도 떠오르고 반가운 분들 계신가요? 사실 이 봉지들은 18년간 매일 쓰레기를 줍는 시민과 저희 취재진이 동행해 주운 쓰레기들입니다. 땅에 묻혔던 수십 년 전 라면 봉지며 과자 봉지들이 마치 어제 버려진 것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개화산. 62살 유영규 씨가 18년째 매일 같은 시간 이곳에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10분 만에 낯선 라면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거예요. 소고기 라면이라고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라면 회사가 된 기업에 44년 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난 롯데 소고기 라면. 산을 조금 더 오르자 70년대 라면과 과자 포장지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개구장이, 딱따구리 같은 그 시절 과자들의 생산 연도, 가격까지 선명합니다. 이렇게 4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멀쩡하네요. 이게 저 수백 년이 가도 그대로 있겠죠. 1970년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2021년에 줍고 있는 겁니다. 유신시대 문구가 적힌 비료포대, 유리병까지 생활 쓰레기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이 새우과자, 감자과자, 바나나과자는 요즘도 많이 판매되는 과자들인데요. 포장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판매 가격이 1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에 판매되던 가격입니다. 유 씨는 2년 동안 35만 개쯤 되는 담배꽁초도 수거해 한 대 쌓아뒀고 작년부터는 버려진 마스크도 한 술에 가득 담아놨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거 보고 본받을 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유 씨는 폐기물들을 개화산 중턱 주차장 한켠에 모아서 전시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제가 많은 분들을 또 변화시켜서 깨끗한 환경 선진 대한민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 총본산인 교황청에 처음으로 한국인 성직자 장관이 탄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사제와 부제들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성직자성 장관에 대전교구 교구장인 유흥식 라자로 주교를 임명하고 대주교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한국 천주교회의 경사이고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더욱 뜻깊다고 축하했습니다. 토요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내일 레바논전을 끝으로 월드컵 2차 예선을 마무리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이미 최종 예선행을 확정한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마지막 훈련을 치렀습니다. 아, 좋다. 좋아. 좋다. 스리랑카전에서 모처럼 휴식을 취한 주장 손흥민도 유난히 밝은 모습으로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했습니다. 이재성의 긴 머리로 장난을 치면서 덥대.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며 웃었습니다. 너무 길지 않아요? 죄송해요. 약간 저는 운동할 때 가끔 놀래요.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으니까. 황희찬은 화려한 기술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벼운 라보나킥에 이어 절묘한 리프팅 후 골대 안으로 휘어차는 묘기까지 구사하며 여유를 과시했습니다. 내일 레바논전이 앞선 두 경기와 달리 낮 경기로 치러지고 수비의 핵 김민재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승리는 물론 실험을 통한 대안 찾기까지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Com qualidade e estarmos mais perto de alcançar uma vitória neste último jogo. 오는 9월 시작되는 최종 예선을 앞두고 우리 대표팀은 화끈한 골잔치와 2차 예선 전 경기 무실점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삼성의 원태인 선수가 시즌 8승째를 올리면서 다승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2회 초 볼넷 3개를 내주며 말로 위기를 자초한 원태인 선수. 하지만 침착하게 아웃카운트 2개를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3회 말 NC 유격수 노진혁의 실책으로 만든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오재일의 타구가 내야 안타가 되면서 선취점을 뽑았고 이원석의 2타점 적시타로 석점차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안정을 찾은 원태인, 6회 양의지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 유일한 실점이었네요. 7이닝 1실점 호투로 팀 승리를 이끈 원태인, 시즌 8승째로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SSG의 추신수 선수는 24일 만에 손맛을 봤습니다. 키움 안우진을 상대로 1회 시즌 9호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미뤄진 유로 2020 개막전에서 이탈리아가 터키에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주말 전국이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2도, 경기도 양주는 33.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휴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내륙 많은 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습한 남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특히 바다 안개까지 더해지는 해안과 인접한 도로에서는 가시거리가 최저 50m 안팎까지 좁혀질 수 있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과 대구 21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31도, 광주와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부산이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겠고요.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2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